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으로 대대급 부대를 편성한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키이우 포스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가 자국군 손실을 메꾸기 위해 북한에서 3,000명의 병력을 지원받아 대대급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른바 부랴트 특별대대로 불리는 이 부대는 러시아군 제11 공수 돌격여단에 속해 있으며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북한군 약 1만 명이 러시아에 입국해 있다는 내용의 보도까지 나오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면서 이에 분노한 북한 청년 140만 명이 입대를 자원했다는 소식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파병 소식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속빈강정인데다가 140만 명 자원 입대는 말도 안 되는 허풍일 뿐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북한이 겁을 먹었고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손으로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는 선전정치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근황을 최신 뉴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22mm, 152mm 포탄을 지원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친밀관계가 실제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와 리가넷은 현지 시각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 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대 예상 병력은 약 3,000명으로 현재 러시아로부터 개인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곧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가넷은 덧붙였습니다.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공격한 곳으로 이는 곧 북한군이 후방 지원이 아닌 실제 전투에 임한다는 뜻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와 장비 그리고 대규모 병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언론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지는 북한 군인 1만 명이 이미 러시아에 체류 중이며 이들의 역할은 분명치 않으나 곧 전장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러시아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은 3,000명의 병력 중에서 벌써 탈영병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군이 수색 작업을 시작했으면서도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탈영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 그러고 보면 이미 10월 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미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 10월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파병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당시 숨진 북한군을 두고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등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군이 러시아 전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며 푸틴의 기대치는 어디까지일까요? 실제로 기아와 열악한 군사 환경에서 훈련받은 북한군이 과연 전장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전술의 뜻, 러시아 11공수 돌격여단에 속한 북한군 3,000명 중 벌써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경계에서 탈영했다는 뉴스는 북한군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영과 망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선별된 인원을 골라 파병했을 텐데 여기서 이탈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군의 현 상황이 어렵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의지로 무려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 입대와 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 신성한 공화국의 주권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군대에 편입한 것이나 북한 청년 140만 명의 자원 입대 탄원과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단순히 군사적 대응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정권의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 정치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독재공산주의 체제가 오히려 선전 정치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원 입대 청년들의 홍보는 내부 결속을 위해 북한이 선택한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체제 붕괴를 앞둔 정권의 발악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부의 위협을 과장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체제 유지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북한은 이를 내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부각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의도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대북전단과 무인기를 구실로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주 사용해왔던 선전 전략 중 하나가 청년들의 자발적인 입대였습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와 복대에 자원했다고 하는데요. 2,500만이 차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구에서 매년 입대할 수 있는 인구가 10수만 정도일 텐데 갑자기 이틀 만에 서명했다는 140만 명의 청년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이러한 수치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입대 탄원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북한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정치는 오랜 기간 체제를 유지해온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이제 그 한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주민들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과 현실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은 양국의 군사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전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목표로 기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군 파병이 과연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의 러시아군 병력 수준으로는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병력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막대한 양의 탄약과 방어체계,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홀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병력 부족 문제는 러시아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문제로 전투력까지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군이 기아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식량 부족이 심각하며 그로 인해 병사들은 훈련보다 식량을 구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많은 병사가 영양결핍 상태이며 정신력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과연 러시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파병된 북한군은 전투보다도 배불리 먹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해소 안 된다면 당연히 탈영병과 이탈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비전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력의 양만큼 중요한 요소는 병력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병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난 2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북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다고 할지라도 그 병력의 훈련 상태와 전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러시아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군이 러시아군 내부에서 동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장 내에서의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파병이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직면한 경제적, 군사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전투력은 의문스러울 뿐이며 러시아가 그들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을 투입하는 것은 잠깐의 선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토의 파병을 본격화할 명분이 될 수 있어 제 발등을 찍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 그로 인해 러시아가 실질적인 전력 보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2일 북한군 6명 사망 영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 인근의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피해는 약 2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하여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망한 6명의 장교 이외에도 3명의 북한군이 부상을 입고 모스크바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 군을 파병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사망한 북한 장교를 두고 훈련 시범을 참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과 지속해서 교전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서 훈련 시범과 참관이 이루어지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군 장교들에 대해 훈련 참관이라는 모호한 해명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국내외 군 전문가들은 사망한 북한군 장교들은 탄약 관리를 위해 투입된 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 개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수 물자는 122mm 포탄만 500만 발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며 각종 탄도미사일도 50발이 넘는 물량이 러시아로 지원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 포탄을 지원하면서 한 발당 $600, 한화로 약 8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500만 발의 122mm 포탄으로만 최소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다만 지원 초기부터 포탄과 미사일의 품질 불량 이슈가 지속되었던 만큼 이를 관리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탄약 관리 인원을 추가 파병한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굳이 훈련 참관이었다는 뻔한 거짓말로 해명한 것은 유엔의 제재를 피하려는 꼼수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한 이상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원 행위도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푸틴과 김정은은 이를 두고 훈련이라는 입에 발린 거짓말로 국제사회 제재를 줄여보려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오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벨라루스조차도 간접적으로만 러시아를 지원하고 직접적인 군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유엔의 제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를 보면 포탄을 넘어 군병력까지 파병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파병이 현실화하자 이제는 아예 전투병력까지 파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군 당국도 추가 파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안보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전투병력보다 공병부대 등 지원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병력을 파병하면 맞게 될 역풍을 최소화하고 전방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장애물을 개척하거나 파괴된 점령 지역의 복구 등에 북한 공병을 투입하여 러시아군을 지원할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측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이 현실화한다면 이건 지금까지의 북러 밀착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해준 것을 근거로 유사시 러시아에게도 동일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도 푸틴은 한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병력을 지원받았고 그 중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의 파병 요구를 러시아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빚이 있는 푸틴 측에서 북한에 대한 파병을 검토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 군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 파병이 오고 가는 문제는 더욱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과 미사일을 실전에 활용함으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북한 정규군 역시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사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전 경험이 있는 지휘관의 유무는 실제 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정글 지형이나 게릴라전과 같은 비정규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지휘관들로 인해 초기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전과 인프라 부족 현지 전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미군의 전술적 실패와 전쟁이 장기화된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이처럼 실전 경험을 가진 지휘관들의 유무는 무기체계나 군사력과는 별개로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만이 반드시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도 러시아의 승전을 우려하고 있는데 전 세계군 전문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유럽은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러시아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투 병력이 러시아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우려를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유럽이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러시아군을 상대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도 다수의 실전 경험을 체득한 북한을 상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동맹과 유엔 차원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애매해질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존재가 그 이유라 분석했는데요. 현재로선 러시아가 각종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금융 및 경제 상황 회복을 위해 북한을 버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과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러시아 측에서 무작정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당장의 전쟁만 중요한 러시아에서 굳이 단물 빠진 북한을 끝까지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안보 환경의 특성상 북한의 불법적인 해외 파병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며 유엔, 미국, 나토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영광급 장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지원을 비판하고 한국의 긍정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자신들을 지원해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쌓아놓은 드론 운용 전략과 현대전 교리를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두고 한국도 다른 나라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병력까지 지원받는 러시아를 두고 러시아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논평을 남겼지만 최근 러시아는 2년이 넘는 공방전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요충지 중 하나인 부흘레다르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일대를 공략하며 잠시나마 전황의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도네츠크 등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50여 개국의 승전 계획을 제시할 예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미국과 한국,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이제 전 세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국제사회의 안보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만반의 준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확실한 대비 태세로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우크라 전쟁 현황 영상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신무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투입한 신무기는 무려 2200도의 화염을 내뿜으며 일시에 러시아군이 위치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여 만든 테르밋을 활용하여 고온의 쇳물을 적진에 투하하고 있으며 테르밋은 2000도 넘는 온도로 금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진의 테르밋을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을 제작하였으며 삽시간에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불태우는 신무기의 모습을 두고 해외에서는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른바 드래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래곤 드론과 특수부대를 앞세워 조금이나마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탈환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러시아의 국경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국경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이내 자신들이 격퇴했다며 반박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하르키우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역으로 하르키우와 인접한 러시아의 벨고로드 일대를 공략하고 있으며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양측은 국경지대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지만 쿠르스크 국경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8월에 비해 양측의 공세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F-16과 미라주 전투기 등을 지원받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중전력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F-16 전투기는 아직 충분한 수량이 지원되지 않았으며 예정된 지원 물량은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기에 인도받은 F-16 중 한 대는 이미 격추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에이스 파일럿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F-16의 격추 원인을 두고 러시아의 공격보다는 조종사의 실수 또는 아군의 오인 격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러시아와 제공권 경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F-16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소규모의 전투기가 시차를 두고 지원된다면 다수의 물량을 앞세운 러시아 공군을 압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깁니다. 반면 푸틴은 이번에도 핵을 앞선 외교 전략을 선택하며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지원하면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전쟁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푸틴이 말하는 러시아의 위협 세력은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나토라는 점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 등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세를 시작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해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와 러시아의 군수공장 등을 타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속해서 미국 등에게 장거리 미사일의 본토 타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과 지원을 두고 핵 공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1년 전부터 독일에게 사거리 500km급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되려 독일은 방어가 아닌 러시아 본토 타격 목적으로는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관급 장교를 파견하여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향 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반대급부가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차나 장갑차 이외에도 해양 특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타격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드론 운용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형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진을 불태울 수 있는 드래곤 드론까지 개발하여 전장에 투입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보다 드론 체계를 운용하는 다양한 전술 교리를 보유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점은 아쉬운 요소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 전의 러시아는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였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닌데요. 북한은 러시아, 이란 등을 통해 드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의 무기 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힘든 북한이 그나마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근 K2 전차를 모방한 표적 위로 러시아제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을 사용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란체3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드론 기술이 상당수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드론과 직접적인 교전을 통해 쌓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술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군수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수없이 타격해본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한국이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의 드론 위협을 최소화하고 역으로 한국이 드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미사일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 교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은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지원했으며 이 밖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화벌이와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한 기술 확보에 전념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